하지만 정신과는 정말 어느 분이시든 내가 삶을 살다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면 오실 수 있거든요. 저한테 오셨던 분 중 어떤 분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런 걸로 가도 돼요? 네.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위험군이에요? 네, 맞아요. 한국식 아빠가 위험한 거네. 맞아요. 한국식 아빠. 어.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깊이 있는 지식을 음미하는 곳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주인장 안승찬입니다. 자, 오늘의 지식만찬 초대 귀비는 또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치료법. 이런 책을 쓰신 나혜인 전문 의사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정신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혜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 썼고요. 네. 공덕에 있는 마인드맨션이라는 외래 전문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예.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과는 사실은 요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멀고 어렵고 왠지 가기가 꺼려지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회적인 좀 우리 스티그마라고 하죠. 조금 편견이라든지 두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주 듣는 질문을 해소하고 싶어서 책을 썼고요. 하지만 제가 의대를 다닐 때랑 비교를 하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젊은 분들은 좀 더 쉽게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TV라든지 이런 대중매체에서 정신과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책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오시고요. 네. 아니신 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는 내가 감기 환자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난 친구들한테도 나 감기 걸렸어. 그래서 몸이 아파. 이렇게 나 정신과 오늘 정신적으로 내 문제 이런 말 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미디어에서 다루는 정신과의 모습은 미친 사람, 광인이잖아요. 예. 소리 지르고 네, 막 네. 허공에 대화하고 좀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과는 정말 어느 분이시든 내가 삶을 살다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면 오실 수 있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로 저한테 오셨던 분 중 어떤 분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런 걸로 가도 돼요? 그런 걸로 오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몸이 안 좋아. 그러나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약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급속하게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있는데 예. 이걸 나 혼자 조금 견디기 어렵다. 아니면 이제 평소에도 불안이 높다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사실 과업이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내가 일상을 조금 집중하기 어려운 그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오셔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은 또 빨리 좋아지시거든요. 그럼 또 빨리 종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 오셔도 되고 되게 가볍게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아니 보통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내가 채였어. 네. 그럼 괴로워서 술을 먹거나 그렇잖아요. 네. 보통은 다 괴로워하니까 괴로우면 술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뭐 아니면 만화책을 보거나 하여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병원을 찾아가는 거다? 그렇죠. 물론 뭐 실연을 했다고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과호흡이 있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지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나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이제 박수 쳐드렸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다고. 실제로 오셔서 상담을 하고 조금 해소를 하고 며칠을 이제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조금 주무실 수 있는 약을 드려서 주무시고 났더니 증상이 훨씬 좋아져서 쉽게 좀 극복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내가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아니면 그게 몸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 병원에 오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어느 정도 해야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내가 진짜 이건 평소와 달라. 그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정신과는 어떨 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이 정도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나는 이거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지 이 정도면 정말 병원에 꼭 와야 돼. 라고 해야 돼. 그거 약간 그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제가 보기가 정신과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생짜기초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사실은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녹록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네. 바쁘잖아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더 병원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을 때 오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증상이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좀 지속적이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울이라는 우울이라는 건 예. 사실 인간의 기본 감정이잖아요. 저는 항상 우울한 것 같아요. 네? 우울해요 원래.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게 우울질이라는 우울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 약간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센치하고 굉장히 감수성이 높고 예. 이러신 분들도 분명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전부터 내가 그냥 잘 다루고 왔던 나의 모습이라면 예.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예. 계속 우울하고 몸이 처지고 좋아하던 게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시다면 예. 그 변화는 분명히 약간 이제 알람을 한번 울려 보시는 거죠. 내가 변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차려요. 뭔가 좀 변했다. 뭔가 힘들어 보여.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사실은 그땐 병원을 가보셔서 꼭 진료를 보는 게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고 내가 진짜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래서 중요한 핵심 질문 중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지속적이고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악화되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지속이 뭐 지속될 수는 있죠. 우울한 느낌이 난 왜 이렇게 계속 요즘 우울하지? 한 달째 우울한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울하지만 회사 생활에는 큰 영향은 없어. 그 예전보다 막 의욕적이진 않지만 수동적으로 그냥 사장님 시키는 일은 내가 그냥 해. 그 정도는 심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서 그래서 정신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는 그래도 괜찮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고기능 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기능 우울. 네. 그러니까 정말 기능적으로 외부 활동 뭐 너무 잘하고 할 수 있어. SNS 활동도 하고 사람도 너무 잘 만나고 회사도 잘 다니시는데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엄청 망가져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잘 인지하지 않고 억압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정말 쥐어짜는 힘으로 에너지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겉의 생활은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너져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더 나빠질까요? 그럼 더 나빠지세요. 그런 분들은 뭐 와서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이제 좀 상담일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무너져서 오시거든요. 저는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참아야 된다. 맞아요. 힘들어도 야 회사 가고 몸 아파도 학교 가야지. 어딜 조금 아프다고 학교로 빠지니. 늘 그런 식으로 배워서 뭐가 좀 이렇게 안 좋고 불편하고 뭐 오늘 심란하고 해도 어쨌든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거고 그거는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 그런 식으로 늘 배워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배워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겨가는 게 더 문제를 키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악화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심한 게 내가 예를 들면 회사 생활에 진짜 이거 나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약간 우울하긴 해. 업무 효율도 좀 떨어져. 공부도 잘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갈까 말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일단 아까 고기능 우울 같이 내 정서적인 어떤 아픔, 고통을 좀 스스로가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고 굉장히 성과주의적으로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으시면 잠깐 나 지금 힘든 것 같네? 라고만 느끼셔도 오시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내 그 감정에 대해서 좀 기민해. 나 힘들다고 말도 좀 하고 주변에 힘들면 표현도 좀 하는 편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는 일단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력이 좀 있으신 거니까요. 예. 일상생활에 영향이 가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감정 표현을 좀 주위 사람들 자주 말하거나 내가 좀 잘 느끼는 사람은 덜 위험군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위험군이에요. 네, 맞아요. 아, 이게 감정적인 고립이 한국식 아빠가 위험한 거네. 맞아요. 한국식 아빠 어. 그리고 사람 중에서 좀 예.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 아, 끼치기 그런 사람 싫고, 있죠. 그런 사람 있죠. 표현하기 싫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좀 위험하고요. 예. 네. 그리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런 게 위험해요. 왜 미국은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막 좋으면 좋다, 싫으면 맞아요. 싫다 이런 맞아요. 거를 좀 표현하는 게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미숙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감정 없이 사실만 얘기하고 굉장히 뭐 대화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거에 훨씬 더 가치를 두는 높은 문화거든요. 점수를 주죠. 네, 예.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정을 감정을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그 감정이 어떤지를 좀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풀리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막혀있는 문화라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에 되게 취약한, 문화적으로 취약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 우리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제가 이 우울증 자가 테스트가 책에 있던데 네,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너무 저 해당되는 게 많아서. 아니 일본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중 대부분 우울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건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부분이에요. 잠깐 우울을 느끼고 잠깐 그런 우울을 건 느끼는 괜찮고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우울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를 가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하루 종일 대부분 하루의 대부분을 우울을 느끼시는 게 대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저는 좋아하던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에 흥미가 떨어진다. 네, 일에 무관심해진다. 네. 저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나요? 막 재밌게 하다가도 뭐 귀찮고 모든 게 귀찮고 뭐 재밌지도 않고 맞아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자주. 맞아요. 혹시 다른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기신 건 아니고 모든 거에서 흥미가 좀 사라지셨나요? 솔직히 모든 거는 아니고 하던 거에 좀 실증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또 새로운 거에 내가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네,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 전반적인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깜짝 놀랐네요. 그럼 그런 건 괜찮네요. 네.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불면증 혹은 과다수면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막 뒤척이다가 또 주말에 되면 한 번 잠들면 또 너무 늦게까지 자고 그런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많이 해당되거든요. 불면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주말에 많이 주무시는 게 과다수면은 아니에요. 그건 약간 보상성 수면이라는 개념이고 네, 예? 과다수면이라는 건 예. 자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이.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네. 불면증이 내 의지가 있어서 안 자는 게 아니듯이 예. 과다수면도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잠이 피곤해서 오는 많이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네, 너무 잠이 오고 무기력하게 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한쪽이 이렇게 불면증이 있으면 쭉 불면증이 있다거나 과다수면이 있으면 계속 과다수면이 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나타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저는 한 절반은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별로 생각보다는 많이 해당은 안 되네요. 매일 피로하고 지쳐있다. 이거 진짜 저거든요. 매일 피로하고 지쳐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네, 네. 이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근데 다만 이 피로한 게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피로함은 조금 정말로 말라버린 느낌? 그러니까 방전돼서 번아웃 됐다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물론 예. 우울증도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이 맞나 아닌가를 헷갈려하는 정말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의 모습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증으로 정말 우울하고 눈물 나고 이러지만 또 일은 잘하시기도 하거든요. 에너지는 남아 있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누워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심한 그럼 좀 그쵸? 심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인데 이것도 우울증이야?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필요한 평소와 다르다는 것. 그렇죠. 평소와 다르게 이게 진짜 유난히 힘들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네, 지치네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는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한 지금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절반 이상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그것보다는 이 증상이 내가 있는데 그 증상을 2주 이상 꾸준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꼭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일상생활에 그래도 지장이 간다고 본인이 느끼시면 네, 전문가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보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신은 진짜 정신의 문제잖아요. 정신의 문제, 뇌의 문제니까 내가 무슨 하여튼 여자친구의 차이거나 뭐 회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여튼 뭔가 환경의 변화는 있었겠으나 그래서 내가 괴로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 환경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지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맞아요. 정신과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오는 환경에서의 상처라든지 예.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요. 정신과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3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유전적 생물학적인 이유고요. 아, 유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환경적인 예. 스트레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인지 구조, 뭐 심리적인 문제예요. 예.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는 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네. 결국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인 그게 것 뭐가 같아요. 됐던 간에. 스트레스는 네. 무조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뇌에 상처를 물리적으로 입히거든요. 그래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상처를 입은 상태고 우리가 뭐 팔이 잘리거나 피가 나면 치료를 하듯이 예. 뇌 상처가 나면 분명히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약을 사용해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 약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옛날에는 과학 시간에 뇌는 한 번 만들어지면 안 변하는 기관이라고 배웠었어요. 예.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변하는 기관입니다. 이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쪽으로도 변하는데 문제는 나쁜 쪽으로도 변해요. 그래서 우울을 계속 느끼는 뇌는 우울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더 가열차게 예. 돌아가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쉽게 우울해지고 우울에 잘 빠지는 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런 뇌가 돼버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코틴에 중독되면 자꾸 니코틴을 뇌에서 찾듯이 그쵸. 우울도 자꾸 우울에 잘 빠지는 뇌가 된다? 맞아요. 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나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뇌 구조적으로 아예 변화가 오기 전에 예. 미리 막기 위한 조치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게 되면 뭔가 이제 몸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네. 계속 일어나면 뇌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얘기예요? 네. 아. 정말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뇌가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뇌가 네. 다른 기능도 우울한 거 빼고도 네. 머리가 나빠지는 머리가 거네. 나빠져요. 정말 너무 슬프게 어. 저는 그러니까 정신과의 비극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질환만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삶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예. 제일 중요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게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 예. 편도체라는 예.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두엽이라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컨트롤하는 애. 컨트롤하는 부위. 네. 역시 그건 압니다.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런 부위도 있고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위들이 편도체는 과활성돼서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우울한 사람이 감정만 막 맞아요. 헐크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두엽은 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 사령탑인데 내가 뭔가 컨트롤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해마도 쪼그라들어요. 그럼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야, 떨어지고. 그거 사춘기 소년들이 그렇다면서요. 전두엽은 발달이 안 되고 옆에만 발달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거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어른이 사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빨리 정신과에 와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뇌의 기능이 손상 가기 전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자. 맞아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유전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전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 유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틴 벨이라는 겨울왕국에서 안나의 성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밝고 아, 목소리 너무 좋던데? 너무너무 네. 네, 발랄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우울증 가족력이 있으세요. 가족력이 좀 심해요. 할머니는 전기 자극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심하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도 유전성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예. 근데 정말 멋있는 게 이 어머니가 간호사신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크리스틴이 18살이 됐을 때 앉혀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세로토닌 불균형이라는 유전성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너가 이렇게 주변 환경이 다 뒤틀리고 너무 차갑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혼자 그냥 끙끙 앓지 참지 말고 약을 먹으면 이 세로토닌 불균형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얘기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틴이 이후에 우울증이 왔다고 해요. 예. 그랬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참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엄마가 얘기해 줬었지 하고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성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우울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살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 이 정도를 유전성이 있는 어떤 가족에서 이 질환을 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야, 요 문장 하나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서 마치 읽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다. 그런 거 뭐 없습니까? 제가 좀 네. 꼽아본 문장은요. 네,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에 예, 15페이지. 네. 고통에 익숙해진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입니다. 익숙해진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익숙해지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인 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감정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에 무덤덤해진다면 나의 마음을 너무 안 알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무시하고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괜찮다고 성과만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너무 무너지기 쉬운 취약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통에 익숙해져 계세요. 그리고 그냥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야, 제가 들으니까 잘 참는 아이가 보통 어른들도 잘 참아. 참을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정신과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스타일이네요. 네, 그죠? 맞아요.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쟤는 왜 이렇게 못 참아? 이런 애들이 오히려 좀 안전하고 그래도 좀 발견하기가 쉽죠. 발견하기가 쉽고. 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참을성을 줄이고 1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2부에서 정신과 사용법 이 책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ADHD라고 보통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성인들도 그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ADHD시면 ADHD 치료를 받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살았단 말이야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증상이 3개거든요. 예.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딴 말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화의 어려움이에요.